잠시 후에 원장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 이따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되게 대사가 착착 감기는 게 있죠. 네코 영화 시작했을 때 그 고양이 처음으로 빌려가신 할머니, 저는 그 에피소드가 제일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르던 고양이가 있었고 할머님이 또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저도 근데 그쯤 되면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나이에 고양이를 새로 들여서 기르게 되면 아이를 이제 계속해서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고양이를 빌려주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서 이게 영화로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브이라이브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특별히 강의 자체로 준비한 건 없어요. 대신에 사전에 그 질문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뭐 바로바로 답해드릴 수 있는 만큼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혹시 가장 멀리서 오셨다, 나는 아주 멀리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는 혹시 저를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다, 그런 분 계신가요? 먼저 질문 아무거나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제천이요? 네. 아, 근데 저는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첫째가 고양이 감사합니다. 저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그러니까 다 일단 길고양이 출신이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2008년, 이제 2009년에 제가 데려와서 길에서 한번 출산을 하고 TNR이 된 상태로 저한테 오고, 그 뒤로 이제 동생들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그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기도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다른 고양이들이랑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썩 잘 지내는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 그 남자, 그러니까 숲고양이가 있는데 숲고양이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장숲고양이가 이제 둘째인데 걔가 첫째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 보면 제가 대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고양이들에 대한 관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사로서 이제 고양이들,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의 질서에 제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질문하고 싶어요. 다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원래 습성 자체는 단독 생활하는 게 습성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고양이들 마리수가 점점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잘 지내던 아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접근하는 첫 번째는 환경 자체에 대해서 최대한 풍부화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풍요롭게 각자가 하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제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재를 했을 때 그게 아이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두 고양이가 편하게 잘 있을 때 보상을 양쪽에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두 아이 각자 사냥놀이를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즐겁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워낙 캣타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있으면 캣타워를 부탁해 특집이 생길 것 같은데, 캣타워는 정말 중요해요. 다묘 과정이 있을 때 각각 아이들 서열에 대해서도 그 위치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환경 자체를 풍부화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왜냐하면 수평적인 공간을 우리가 늘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평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캣타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 곳에 설치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캣타워 두 개나 있긴 한데 첫째가 나이도 있고 캣타워 두 개가 있긴 한데요. 첫째가 나이도 있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높은 곳을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무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kg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지금 나이가 드니까 더더욱 침대 올라오는 것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수직 공간을 대부분 좋아하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집에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캣타워로 올라가는 간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촘촘하게 해서 아이가 조심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가? 근데 캣타워를 부탁해 특집에서는 나이 들어서 이제 수직 공간을 잘 못 올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캣타워를 제작할 것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뭐 충분한 답이 다 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 환경을 정확히 봐야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물 책 주실 거죠? 제천에 주실. 혹시 나는 더 멀리서 왔다. 나는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바다 건너 어디서 오셨다. 알겠습니다. 뭐 준비된 질문.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질문 좀 볼게요. 정웅님이 남기신 건데요. 제가 기르는 고양이가 사료는 안 먹고 간식만 자꾸 찾아요. 유유. 사료 안 주면 배가 고플 텐데 제가 간식이라도 줄 걸 아는지 기다리기만 하고 사료를 먹지 않는답니다. 유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고양이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냐면 아기가 아팠을 때 좀 사료를 잘 안 먹는 것 같다. 그럼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거를 토핑을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나면 이거 토핑돼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고 며칠 잘 먹어요. 근데 몸이 좋아졌는데도 아이들은 안 먹고 버팁니다. 왜냐면 엄마가 뿌려줄 것 같으니까. 그때 사료 먹는 양이 줄었을 때 보호자분이 참지 못하고 계속 토핑을 하시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습관이 돼서 나중에 또 식습관에 계속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셨네요. 고양이 건강에 지장이 가진 않을까요? 아주 소량이면 괜찮겠지만 뭐 사료 절반을 간식을 뿌려주시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번은 고현철님이 남기신 거예요. 고양이도 산책을 자주 시켜야 할까요? 산책을 자주 시키면 좋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 그럼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다들 듣고 계시구나. 그쵸. 산책을 고양이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고양이는 보면은 길고양이들이 있죠.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습성을 봤을 때 우리 집 아이도 바깥을 마음껏 이렇게 볼 수 있게 산책을 해주는 게 아이들 습성에 맞춰주는 게 아닐까. 실제로 보호자분들 중에서 산책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산책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추천.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고양이가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영역동물이라서 굳이 바깥 영역을 자기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하게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사냥놀이나 아니면 바깥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자극을 추가를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산책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호자분 무조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역동물은 같은 그 영역 공간에서 오늘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고양이가 왔다 갔고 머릿속에 이제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매일 살펴봐야지 이제 그게 충족이 돼요. 근데 어느 날 나 기분 좋으니까 뭐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바람 쐬러 가자 하고 한번 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 2번 갔어요. 고양이는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문 앞에서 계속 울거나 뛰쳐나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이유는 길고양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영역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발정이나 이런 시기에는 애들도 예민해져서 실제로 산책 나온 고양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안아들었을 때 사람까지 공격하는 경우도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만약에 시킨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거를 고려하시고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산책시켜 줄 수 있어. 또는 그 공간에 다른 길고양이들이 없어서 안전할 거야. 이 정도에 대해서 확신이 서시면 하십시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길고양이들이 워낙 그 구역별로 다 있어서 특히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 사료는 안 먹고 간식만 자꾸 찾아요. 사료 안 주면 배가 고플 텐데 같은 분일까? 사료 주시는 거 하루에 뭐 얼마나 주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식을. 저는 뭐 추루 같은 경우 아주 건강한 애들 기준으로 짜먹는 간식 기준으로 요새 다른 것도 생겼으니까 그런 기준으로는 뭐 하루에 하나 정도 잘 나눠서 쓰시는 거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트릭 같은 경우는 한 4개, 4-5개 정도 쓰시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계속 주셨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음, 길냥이들 물을 아무거나 줘도 되나요? 이 말은 뭐 생수나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에 대한 말씀이시겠죠? 일반적으로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떤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을까? 제가 가장 비추천하는 건 어려서부터 생수 주시는 거는 제가 가장 비추천해요. 왜 그럴까요? 왜 비추천할까요? 여기 14번에 앉아 계신 분, 왜 그럴까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 어떤 브랜드들은 미네랄이 워낙 고용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한테 20년간 먹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고양이들 되게 예민하죠. 어려서 한 가지 브랜드 생수 먹이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물을 전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정 브랜드의 생수를 어려서부터 계속 먹이는 거는 나중에 이 아이가 다른 종류의 물을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돗물 또는 그냥 정수된 물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미리 공부하고 싶네요. 공부하셔야죠. 여기서 고양이를 지금 기르고 계신 분, 대다수 많은 분이 기르고 계시네요. 고양이 데려오시기 전에 나는 그래도 공부를 꽤 했다. 아니면 데려오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다. 네, 한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고양이 데려오시기 전에 미리 조금 알았더라면 많은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특히나 조기 교육, 어렸을 때 사회화 시기 그리고 6개월 되기까지 그 시기의 교육이 효과가 좋고 거기에서 성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앞으로 고양이를 기르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꼭 저도 책 한 2권 정도 깨알같이 제 책도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이는 성질상 물을 싫어한다는데 저희 집 고양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고양이도 고양이마다 다 다른가요? 강묘각색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물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특히 벵갈 고양이들은 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일 길게 우상아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줄여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언젠가부터 애가 제가 없으면 똥을 안 싸요. 그리고 평소에는 똥 싸기 전에 집사다 똥 싼다고 하듯이 고음으로 엄청 냥냥거리다가, 근데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 고양이 지금. 그러고 나서 모래를 파요. 대체 왜 이러죠? 왜 이럴까요? 분리불안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고양이들 기르면서 화장실에서 아이가 화장실을 더 잘 쓰면 되게 대견하잖아요. 화장실 잘 가리니까. 그러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예쁘다,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런 칭찬을 간간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이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간식을 주면서 또 칭찬을 하는 경우에 행동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안 들어오면 화장실 안 가고 버텨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는 간식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화장실 재교육을 할 때는 이런 칭찬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집사가 없으면 변을 안 보고 참아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오늘 화장실 갔다 온 애한테 뭐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과한 칭찬, 반복되는 칭찬은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털이 잘 안 빠지는 고양이 중에 어떤 게 있나요? 키우고 싶어도 털 때문에 유유. 고양이는 되게 완벽한 동물입니다. 털 빠짐을 제외하고. 그거를 알고 기르셔야 되고. 근데 안 빠지는 아이도 있죠. 스핑크스 종은 털이 안 빠지는데 대신에 기름이 빠집니다. 기름이 좔좔좔. 그래서 잘 닦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비비고 갔을 때 유분이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털보다 나으려나? 네,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다음 윤상우님,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나요? 왜 기분이 나쁘게 만드셨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사냥놀이예요. 사냥놀이. 그래서 그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저는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다 잘 놀던 애들이 나이가 1살 들고 또는 둘째 고양이가 오고 이런 상황들에서 갑자기 놀이를 안 해요. 그거는 누구 탓? 아유, 바보 같은 집사 탓, 내 탓. 왜냐면 아이들이 사냥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냥놀이를 너무 질리게 한 가지 장난감으로 계속 한다거나, 그리고 원래 사냥놀이는 왜 사냥을 하죠? 그냥 하나요? 기본은 뭔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놀이를 하고 나서 항상 소량의 사료든 소량의 간식이든 이때 간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냥놀이를 신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게 생기니까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되게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다음은 너무 비만묘로 애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너무 몸이 움직이기 귀찮아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애들 관리를 해보면 10% 체중 관리를 했을 때 대부분 너무 활발해져요.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 비만묘 되지 않게 관리 잘 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묘 과정일 때 첫째 들어오고 한참 뒤에 둘째가 들어왔다. 절대 같은 공간에서 놀아주지 마십시오. 첫째는 무조건 놀다가 둘째한테 뺏깁니다. 항상 뺏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재미없어, 나 못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첫째는 너는 이제 늙어가지고 사냥놀이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알고 보면 둘째한테 뺏겨서 자기는 에이 더 이상 흥미없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즉 그렇게 된 집이라면 첫째도 다시 사냥놀이를 본능을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고양이의 창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집에 지금 뭐 기르는 또는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 이야기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가 봐요, 집사들이 생각하는 게. 윤수진님, 고양이를 5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아토피 비슷하게 피부병이 있어서 늘 가려워해요. 뭘 잘못 발라주면 딱지처럼 잔뜩 생겨서 아무거나 발라줄 수도 없고요. 목욕을 어디서는 자주 시켜주라고 하고 어디서는 자주 시키지 말라고 해서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목욕을 저는 사실 고양이 목욕은 자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뭐 적응이 잘 돼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싫어하는 애를 붙잡고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빗질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빗질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고양이들 아팠을 때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사람처럼 연고를 많이 바르시거든요. 고양이는 연고 제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 역시 집사님들입니다. 네. 아이들은 이상한 게 묻었을 때 그걸 못 참습니다. 닦아내야죠. 워낙 깔끔을 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루밍을 하면서 오히려 2차적인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기 조그마한 뭐가 생겼는데 연고를 요만큼 발라도 그 다음에 요만큼 넓어지고 연고하다가 깨끗이 하려다가 과하게 핥다가 문제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네카를 착용하고 사용한다거나 수의사분들에게 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피부를 많이 가려하면 아토피일 수도 있고요. 다미 과정은 스트레스성으로 약간 강박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감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보영님, 얼마 전부터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틀어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집 있죠. 씻는다고 해도 수도꼭지 부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염려되는데 원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걸까요? 집에 이런 고양이 한 마리씩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줘야만 물 먹겠다는 아이들. 일단은 어려서부터 아이가 보호자분이 물을 틀었을 때 먹으려고 옆에 온다. 안 주시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물을 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4시간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고양이는 그냥 흐르는 물이 좋고 보호자분하고 서로 상호 교감하는 그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씩 틀어주기 시작하면 그 고양이는 다음부터 보호자를 계속 조련합니다. 틀어줘. 오면 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야! 안 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보호자분이 자리를 많이 비우거나 또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것만 고집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예 그런 습관을 안 들이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뭐 신선한 물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고양이 전용 정수기라든가 그런 흐르는 형태, 그런 형태, 내가 없을 때도 고양이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추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꾹꾹이를 엄청 잘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대상포진이 배 쪽에 나는 바람에 못 올라오게 했더니 그 뒤로 꾹꾹이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고양이도 자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못하게 되면 그냥 포기의 개념이거든요. 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또 못했네 이렇게 되면 안 해. 사실은 그래서 문제 행동 교정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관계에 대해서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자꾸 무는 우리 냥님, 사실은 고양이가 주인이지만 저를 자꾸 무는데 못 물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거기에 하트를 이렇게 딱 해서 뭐지?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집사님들 중에 자꾸 이렇게 손 주시는 분들 있죠. 귀여우니까 이렇게 장난치려고. 근데 고양이가 생각했을 때는 손 자체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장난감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꾸 손으로 놀아주시면. 그래서 원래는 평소 생활에서 아이가 내 손을 물었다 그러면 양무시, 개무시 완전 이렇게 빼고 돌아서 버리세요. 얘는 나랑 재밌게 놀고 싶고 얘한테 보상은 나와의 좋은 관계, 상호 교감인데 그걸 제가 무시해버린 순간 얘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무시를 하셔야 되고, 대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할까요? 심심하잖아요. 놀고 싶고. 대신에 장난감 이용해서 놀아주시고, 장난감으로 놀고 나면은 칭찬해 주시거나 먹을 거를 보상해 주시거나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막 문다, 나를 막 도저히 안 되게 군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읽기만 하니까 좀 지루해서 질문을 이쯤에서 또 하나 받아볼까요? 오, 저 낯이 좀 익으신데. 네. 네, 그런 이야기 평소에 잘 들으시나요? 저 두 번째이긴 해요. 아. 네, 캠페어에서 세미나 한 번 들었어요. 네, 그러셨네요. 네. 제가 고양이 3마리 반려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저희들은 다른 문제 행동은 없는데 구강 관리해주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서 여태까지 많이 못 해줬는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는 있는데 또 3마리가 다 달라서 그냥 조금 그래도 참고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치아만 묻혀줘도 막 헛구역질처럼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칫솔질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 칫솔질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과자로 된 치아 관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급여를 하는데 그리땡땡. 네네네. 그런 거 많이 급여해도 괜찮은 건지 그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단언컨대 여기서 우리 집 고양이 내가 이 잘 닦이고 있다 10분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난 우리 집에 매일 신나게 이를 잘 닦아줍니다. 와 3분 리스펙트. 고양이 이 잘 닦이기의 가장 큰 적은 대한민국 사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나 완벽하게 잘해야지 이 생각에 망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낯선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학습이 잘 되는 사회화 기간에 뭐 이렇게 하고 잘하면은 그나마 더 잘할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이따는 걸 싫어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입 만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어쩌죠? 오늘 칫솔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 그래, 언니 다 닦을 거야. 오늘 다 닦을 거야. 애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붙잡고 이러고 그 다음 날 치약 들면 애 어디 갈 거 없어요. 도망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그날 다 하려고 해서 애는 그날 자지러졌으니까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래 뭐 어렸을 때 유치가 있는 뭐 한 8개월력 이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있는 치아들은 사실 다 빠질기라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거는 그냥 칫솔을 사세요. 고양이 전용 칫솔을. 거기에 간식을 묻히세요. 주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식 주는 도구로 칫솔을 인식을 시키시고 간식, 이거 도구 나오면 얘가 뛰어나와요. 왜냐면 이제 간식을 계속 주니까. 그러고 나면 거기에다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꺼내고 얘 이빨을 한 번씩 만지세요. 그러고 나서 그땐 간식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이 시간이 지나도 돼요. 그러고 나서 앞쪽 한두 개만 이렇게 비벼보고 얘가 괜찮으면 간식을 추가로 칫솔에다 묻혀서 주세요. 그러니까
기간을 그냥 길게 잡으세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이걸로 간식 줬고,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애가 거부감이 생기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좀 많이 비볐더니 이건 좀 싫어. 그럼 그냥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뭐 며칠간 하고 나서 다시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고양이의 경우도, 그러니까 칫솔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먼저 돼야 돼요. 칫솔은 좋은 거, 칫솔은 간식 먹는 거, 그리고 보호자가 입을 만지면 난 간식 먹는 식. 그러니까 공짜로 간식 줄 틈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예쁘니까 배 보여주고 디글디글 하니까 간식,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간식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한국인 습성만 버리면 고양이들도 이닦는 거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 습관이고 지금까지 못해고 뭐 우리 집 애가 5살이다. 근데 앞으로 15살 더 살아야 되니까 1년 동안 그냥 훈련하세요. 그러고 나서 10년 이상이 잘 닦을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만 아니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또 질문, 갑자기 뭐 질문 적극 여기 최연성 같은데 여기 18번에 계시는. 네. 엄마랑 아빠랑 저승에서 저만 물어요. 고양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혼자겠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동심을 파괴하는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심을 지켜드려야 될까요? 왜 엄마 아빠는 안 묻는데 이름이 뭐예요? 장화요. 장화요. 장화. 왜 장화만 물었을까요, 고양이가? 고양이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해주신 분 이름은 뭘까요? 안도원. 도원 친구. 왜 고양이가 도원 친구만 자꾸 물었을까? 혹시 어머님이 도원이한테 고양이의 언어에 대해서, 커밍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엄마가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린 애기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조심해서 접근한다고 하지만, 특히나 그리고 또 더 어렸을 때도 있었을 테니까, 고양이한테 접근을 했을 때 고양이 느끼기에 약간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힘 조절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이미 느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특정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좀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힘 조절도 되고 고양이를 잘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랑 놀아주는 것도 항상 도구를 이용해서 놀아주고 났을 때는 항상 보상은 아이 손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주는 형태로. 그리고 혹시 고양이가 장화가 도원이를 물었을 때는 소리를 아야! 이렇게 뭐 지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쓱 무시하고 돌아서는 것을 반복하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재밌게 놀아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좀 관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몇 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선물이 2개 남았네. 2개 더 남았네. 네. 그러면 질문을 2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친구분이 엄청 옆에서 이렇게 하는 네, 여기. 네,
저희 집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이었나요 이거? 네, 처음이었고요. 몇 살? 4살 됐고요. 남자일까요? 네, 여자일까요? 남자고요. 제가 직업병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알약을 3번 받아서 시스테이땡. 네, 그거 네. 네. 먹이고 지금도 근데 하루에 하나씩 먹이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먹이는 게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먹여도 계속 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이제 괜찮으니까 중단을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거는 수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긴 할 텐데 뭐 오래 먹어서 부작용이 있는 그런 보조제라서 그런 약은 아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보조제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방광염이 오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왜 지금 방광염이 많이 올까? 환절기죠. 뭔가 환경이 변했죠. 날씨가 추워지죠. 아이들 활동량이 줄죠. 활동량이 줄면 음수량이 줄죠. 방광 기본 컨디션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결국 또 저 사냥놀이 특집도 할까봐요. 사냥놀이를 많이 해주고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많이 움직이면 아이가 그만큼 물도 많이 먹을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니까 고양이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이 온다 그러죠. 사람도 그렇고. 네, 이게 긍정의 순환입니다. 시스템으로 방광염을 다 잡을 수 있다면 네, 제가 그 회사에서 뭐 차라리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부분. 네. 마지막 질문.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네 여기 10번에 계신 분. 고양이가 사람이 쓰는 화장실에 가서 그 하수구 쪽이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무조건 볼일을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쓰는 화장실에 가서는 일절 볼일 안 보려고 하고 또 물 마시는 것도 화장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되는지. 집에 지금 고양이가 몇 마리 있으신가요? 한 마리. 몇 살인가요? 3년 정도 언제부터 그랬나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집에 있는 화장실 개수는 몇 개인가요? 2개. 2개고. 근데 2개 다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만 가서 하는 거고 한쪽은 아예 안 가요. 화장실 하나는 안 쓰고. 모래는 어떤 걸 쓰시나요? 모래는 두고두고. 원래 어렸을 때도 두부를 썼을까요?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별로 아이들마다 이제 배변 메뉴 실수를 하는 게 경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리고 화장실 재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리고 의외로 타일 종류의 바닥을 화장실 바닥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여러 군데로 막 소파라던가 여기저기로 다 번지는 상황이 아니고 특정 화장실 배수구 옆이나 세면대, 욕조 이런 쪽을 주로 이용하는 고양이들은 이제 재질 선호도가 그런 반짝이고 차가운 재질을 좋아해서 거기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굳이 이거를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화장실 접근을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냥 화장실이 완전히 비어있는 거, 밑이 반짝반짝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깔아줄 수도 있는데 그 화장실 뭐 문 앞이나 이런 데다 배치를 하신 다음에 그쪽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모래를 그냥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 형태로 다시 재훈련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화장실 만약에 특정 장소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타일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고 훈련하는 과정도 그 치우려면도 어렵긴 하거든요. 물 마시는 장소도 수정을 하실 거면 화장실 접근을 초반에는 아예 막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장소들 여러 군데 물 마시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9시 7분인데 선물은 없지만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분이 남편분 아닌가? 그냥 사귀는 사이 네 막 흔들고 계십니다. 네. 예, 저희 기존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고요. 예, 2달 전에 이제 새로 고양이가 1마리가 왔어요. 예, 그 고양이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 고양이가 오거든요. 근데 주말에 여자친구가 왔다가 돌아가고 나면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저를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긴 해요. 예, 장난순으로 수준으로 무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무기 때문에 요즘 그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 걱정이고 스트레스로 오고 있거든요. 좀 복합적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막내 고양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분 고양이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할게요. 막내 고양이는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한 상황이죠. 원래 생활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갔고 익숙했던 것에서 바뀌었고 원래 혼자 살던 애인데 다묘 가정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고양이들이 어찌 됐거나 대상 전환 공격,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지금 주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한 대상에게 풀고 있을 확률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사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남자 보호자분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 친구와 새로운 공간에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 순차적으로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2마리 고양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 혼자 너무 이렇게 구석으로 내몰린다거나 이제 길을 못 펴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복잡할 수 있기는 한 상황이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아이가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보호자의 도움만으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짧게나마 뭐 항우울제 관리를 좀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성 그리고 공격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되게 저는 즐거웠습니다. 조금 유익하셨나요? 네. 자주 뭐 이런 기회에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번에 그 고양이 영화제 행사 진행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저는 완전히 이제 명칭 자체가 길고양이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도둑고양이라는 말을 저도 안 쓴 지 하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직도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도둑고양이로 길에 이제 사는 고양이들 도둑고양이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힘이 있죠. 이름은 힘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도둑고양이는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서명운동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는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길에 생활하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표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